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은 잠시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는 3차 추경안을 서둘러 준비해야겠습니다. 지금 이천에서는 폭발 사고와 함께 화재가 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이천 소방서의 설명이 진행 중인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현재까지 인명피해 상황을 수습 상황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따가 최종적으로 다 수습이 되면은 저희 사장님이 최종 브리핑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사망자가 총 36명이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저희 대원들이 내부에 들어가서 정밀 수색한 결과 확인된 사망자가 현재 36명입니다. 총. 앞에 말씀드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총. 야간에 어떤 작업들 진행하세요? 야간에는 저희가 현재 조명차 8대를 대기시켜 놓고 있는데 야간에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를 다 수습을 한 후에 그리고 구석구석 이제 들쳐가면서 정밀 수색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속 밤새 하고 내일 또 날이 밝으면은 또 더 추가적으로 정밀 수색을 해야 되겠죠. 밤새 수색하시는 거세요? 그 현재 처음에 여기 이 건물 공사장에서 그 작업하던 인부들 중에 저희가 위치 추적까지 다 해가지고 그 인원 파악을 확인했는데 그 한 4명 정도가 아직 확실하게 그 동선이라든지 위치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36명이지만 그 사람들이 이 안에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추적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추적이 될 때까지 추적이 안 되면 이 안에 있는 걸로 가정을 하고 확인이 될 때까지는 계속 수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총 근로자 78명 중에서 수색 안 되신 4명 빼고는 다 병원 아니면 사망으로?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들어가 있던 사람 중에 이 36명, 그러니까 이 인원을 다 더해야 되겠죠, 다. 그렇죠? 46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 이건 제 가정입니다. 그냥 추가될 수 있는 인원이 한 4명 정도가 추가될 수도 있겠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아직 동선이 확실하게 연락처랑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그 현재 사망 파악한 인원은 현재까지 확인한 인원입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인원. 피해라고 적혀 있는 곳에 나와 있는 거는 다 수습까지 끝난 분만 포함인 거고 11명 추가 사망하신 분은 확인만 된 겁니다. 예, 현재 이 25명은 다 밖으로 꺼내가지고 저희가 수습을 완전히 한 거고 11분은 아직 건물 내에 있습니다. 지금 78명 중에 연락이 안 되시거나 위치 파악이 안 되시는 분이 정확히 몇 명이라고 생각하실까요? 4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발견됐나요? 각 층별로 보고 있습니다. 요 전체가 다 수습이 되면은, 왜냐면 수습이 돼야 각 층별 인원 희생자 수가 나오기 때문에 수습이 끝나면 최종 브리핑 할 때 각 층마다 어디에서 몇 명씩 그 희생자가 있었는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중간 브리핑 마치고 이따가 나머지 다 수습을 하면은 최종 브리핑을 그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 당국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음이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았는데 일단 사고 상황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네. 예. 사고 상황, 그다음에 인명 피해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보신 그 소방 당국의 브리핑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애초에 저희가 이제 오후 6시 25분 기준으로 해서 사망자가 11명이었는데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총 인명 피해는 35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 중에서 25분이 지금 사망자로 집계가 되고요. 그리고 중상이 1명, 그리고 경상이 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소방 당국이 조금 전 그 브리핑 얘기에서 들으셨듯이 끝까지 찾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이 상황 발생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최초 발생이 오늘 낮 1시 반쯤이었습니다. 예. 경기도 이천시 소고리에 위치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폭발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이 사고가 난 물류창고의 건물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 철골 샌드위치 판넬로 제작이 됐습니다. 완공 2개월 앞두고 마감 공사 중이었는데요. 예정대로면은 오는 6월 30일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예. 공정률이 85% 가량으로 이제 골조 공사
공사 마무리하고 내부 공사 진행 중이었는데요. 냉장 창고 용도로 이 물류 창고인데 2018년 5월에 이천시가 건축 허가를 낸 곳이기도 합니다. 예. 불이 난 곳의 전체 면적이 4,000제곱미터인데요. 지하 2층과 지상 4층짜리 철골조 건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명피해 총 35명 중에 25분이 사망자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일단 이천병원으로 모두 이송이 됐고요. 예. 정확한 신원 확인은 확인 중입니다. 사망자는 주로 3층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소방당국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중경사망자들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뭐 골절상을 당하시거나 아니면 연기 흡입 또 화상 등을 입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아주대병원이나 분당 서울대병원 등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 중이고요. 일단 이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9개 업체 총 78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일부 연락 닿지 않은 노동자가 있어서 인명피해 일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소방 당국은 앞서 브리핑에서 들으신 것처럼 끝까지 찾겠다라고 발표한 네. 상황입니다. 완성된 창고가 아니라 완성 중이던 창고 건설 현장이 이제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병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망자는 이천병원, 네. 그다음에 부상자는 아주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네, 이것도 이 외에도 많은 병원들이 있는데요. 그 일부 주변에.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폭발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목격자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시청자 제보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건물 전체가 시꺼먼 연기로 뒤덮였다라는 그 제보가 있었는데요. 공사 중이던 이 건물에 펑 하는 굉음과 함께 거센 불길이 치솟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불이 나기 전 폭발이 먼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인명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예. 또 현장 출동했던 소방 당국 역시 그 화재 브리핑에서 사망자들이 전혀 대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비춰서 보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당국에서는 유증기류나 폭발이 아닐까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소방 당국의 진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은 뭐 큰 불은 3시간 만에 잡혔고요. 예. 조금 전 오후 6시 41분쯤에도 이제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좀 일부 진화가 됐다라고 네. 설명을 됐는데 소방 당국은 이제 건물 안쪽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이 시작된 곳이 지하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지만 현장에 유독성 연기가 좀 남아 있어서 일부 좀 완벽한 그 작업을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화재 발생 후에는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했었고요. 소방대원과 경찰 뭐 151명, 또 펌프차 등 장비 72대를 투입해서 진화 작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시간 만에 좀 큰 불은 잡혔다고 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후 5시 50분쯤에는 대응 1단계로 하향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일단 큰 폭발이었고 불도 커졌고 사상자도 지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폭발의 원인, 화재의 원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그렇습니다. 일단 화재 원인 보면요, 사상자들이 그 옷이 다 탄 것으로 봐서는 예. 아까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유증기가 순간적으로 폭발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게 지금 소방당국의 브리핑입니다. 그 지하 공사 현장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되지만 사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다만 이제 그 소방당국이 연소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단열 고정 방음 용도에 쓰이는 우레탄 폼 작업 중에 화재가 났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 이 우레탄의 특성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불에 굉장히 빨리 확산하는 그 가연성 물질입니다. 네. 소방당국 현장 브리핑에서 보면은 우레탄 작업이라서 연기가 많아서 한 모금만 마셔도 쓰러진다라는 설명을 예. 또 했었고요. 또 하나 앞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샌드위치 판넬 구조 이 부분도 사실 좀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얇은 철판 사이에 그 스티로폼 또는 뭐 우레탄 폼 등을 넣어서 건축용 자재인 샌드위치 판넬인데요. 예. 이 불연성 소재로 좀 봤을 때는 한 2.5배에서 3배 정도 값싼 가연성 소재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소재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그 유독가스가 이제 강력하게 내뿜으면서 검은 연기가 네. 나오고 뭐 시야 방해나 뭐 신속한 대피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었나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패널 사이에 어떤 폼이 이제 꽉 네. 차 있는 상태니까 불이 붙으면서 네. 엄청나게 많은 이제 유독가스나 연기 같은 것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더 커졌겠군요. 네, 일단 소방당국은 인명 구조를 모두 다 완벽하게 마무리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화재 원인에 대해서 좀 짚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부터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집니다. 오늘 휴게소와 기차역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일부 구간 열차는 일찌감치 매진됐는데 고속도로는 연휴 기간 곳곳에 정체가 예상됩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오가는 발길이 크게 줄었던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가 모처럼 붐빕니다. 행여나 감염될까 그동안 집안에서만 머물렀던 시민들이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가족 나들이에 나선 겁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는 식구들 생각하면 너무 답답한 것 같아가지고. 벌써 몇 달째 얼굴을 못 뺀 지방의 부모님을 만나러 나선 여행객들도 많습니다. 금, 토, 일, 월, 화까지 연휴 맞아가지고 전주에 있는 친정엄마 집에 가는 길이에요. 날씨도 좋고 따뜻하고 그래서 너무 홀가분해요. 연휴 전날부터 이곳 서울 요금소에는 일찌감치 여행을 떠나려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도로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450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X도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 하행열차 대부분은 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 그동안 코로나19로 이용객이 크게 줄면서 열차 내 뛰어앉기를 시행해왔지만 전 좌석이 매진되자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갔었는데 날씨 풀려서 조금 긴장이 풀린 것도 맞는데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행객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연휴 전날부터 어린이날까지 제주공항을 오가는 여객기는 각각 1,540여 편. 한 달 전 같은 기간 여객 편수가 각각 740편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확산세가 누그러진 코로나19 사태가 징검다리 연휴 앞에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시키는 등 정부는 연일 엄정 조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무단 이탈 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답답하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 이러다 바깥 활동이 많아지는 연휴 동안에 이탈자가 더 나오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50대 여성은 안심밴드 시행 첫날인 지난 27일 광장시장에 나들이를 갔다가 적발됐습니다. 열흘 전 중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 이탈한 겁니다. 구청 관계자는 발견 즉시 안심밴드를 채웠지만 다음 날 바로 풀어줬습니다. 밴드 착용이 시행일인 27일 격리 대상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채워놓기는 해야겠다 해서 채워놨다가 해안부에서 바로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제는 했고. 서울 송파구에 사는 60대 남성은 자가격리 대상이 된 지 하루 만에 집을 나섰다가 발각됐습니다. 골프를 치겠다며 휴대전화도 집에 두고 경기도 여주까지 60여 킬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장 접수하면 그 수사라고 보거든요. 자가격리 끝나야지 조사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줄고 있지만 안심할 정도는 아닙니다. 3월 중순 이후 위반 건수는 꾸준히 늘었는데 특히 지난 1일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이탈자도 폭증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4일 격리 조치 위반으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오면서 이탈 건수는 감소세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외출 욕구가 커지는 연휴 기간입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코로나19 100일 동안 한국 사회가 발휘한 창의력은 지구촌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진단키트의 신속한 개발, 검사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우리의 일상에 창의력이 더해지면서 등장한 것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엘리베이터 버튼에 항균 필름을 부착하고 마스크 판매를 오브제로 실시하고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까지 등장했습니다. 또 정책이나 사회운동 차원의 것들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마련했죠. 착한 임대료 운동도 있었습니다. 또 업소에다 미리 돈을 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먹거나 사는 그런 방법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코로나19 극복 아이디어는 계속 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이브스루는 농촌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경북 칠곡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맨 처음에 미나리를 팔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게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미리 포장된 산나물이나 딸기, 사과, 우유, 심지어는 돼지고기 등도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팔리고 있습니다. 곧 제철인 수박도 준비를 끝냈다고 합니다. 5월부터는 급식이 중단된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 대신 농산물 뿌러미가 공급이 됩니다. 또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학습 뿌러미를 승용차로 직접 배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5만 8천여 명, 베트남 전쟁 미군 전사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주 정부들은 5월 1일을 기점으로 경제활동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간 28일 저녁 기준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를 101만여 명, 사망자를 5만 8,35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10년 넘게 전투가 이어진 베트남전 미군 전사자 5만 8,200명을 넘어섰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충격이 그만큼 단기간에 집중됐다는 반증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사망자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최고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 아래 미국 여러 주가 5월 1일부터 경제 분야의 봉쇄 조치를 풀기로 했습니다. 엘라베마주는 자택 대피령이 30일로 끝나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조건부로 상점 영업을 허용합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의료 분야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경제 재가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유타주는 이번 주말부터 식당과 체육관, 미용실 영업을 재개합니다. We're going to announce that Utah will transition today from our red color, high risk, to moderate risk or orange. That's going to be the transition and the change. That's good news on many levels. 이미 식당과 소매점 영업을 재개한 테네시주는 체육관까지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은 경제활동 재개가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I know a lot of people are really worried about getting haircuts, and that's the one that's kind of tough for me because it requires a lot of prolonged contact between you and someone else. And so it's going to be really important that you do it by appointment only. 아직 경제활동 재개에 신중한 주도 많습니다. 뉴욕주는 앞으로 경제를 재가동하면 병원 수용 능력과 감염률 지표를 주시하기로 했고, 매사추세츠주는 5월 18일까지 상점 영업 중지와 자택 대피 권고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의 보건당국자가 가을에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올 것으로 거의 확신하며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당국자도 여름 동안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남반구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을 거의 확신한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워싱턴의 경제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남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it's not going to disappear from the planet, which means as we get into next season, in my mind, it's inevitable that we will have a return of the virus, or maybe it never even went away. 따라서 하반기 2차 유행이 닥칠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we don't do that successfully, we could be in for a bad fall and a bad winter. 데보라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TF 조정관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름 동안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벅스 조정관은 보통 북반구의 호흡기 질환은 여름 동안 남반구로 옮겨간다고 말했습니다. 그쪽은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가을로 접어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호주와 뉴질랜드, 남부아프리카, 남미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가 남반구에서 유행한다면 가을에 다시 북반구로 옮겨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미국의 2차 유행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미 경제 매체 CNBC 조사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올 가을과 겨울의 2차 유행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국회가 오늘 밤 본회의를 열어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결위 전체 회의가 밤 11시로 예정돼 있어서 추경안은 자정 전후에 통과될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추경안은 늦더라도 예정대로 처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큰 틀의 국채 발행 금액은 두정하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도 마쳤습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예산서 작성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추경안은 예결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서 처리되게 됩니다. 2차 추경안 규모는 애초 정부안보다 4조 6천억 원 늘어난 12조 2천억 원입니다. 오전부터 협상을 벌인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전 국민 지급으로 늘어난 추가 예산 4조 6천억 원 가운데 1조 2천억 원을 세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조 4천억 원가량은 국채를 발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본회의는 예정대로 밤 9시에 열리지만 예결위 전체 회의가 이보다 늦은 밤 11시쯤에 열릴 예정인 만큼 추경안은 자정 전후에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중순까지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는 N번방 방지법,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KT의 K뱅크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법 개정안도 상정됩니다.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은 앞서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된 적이 있고 여당 내에서 반발이 나오는 만큼 실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통합당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그래도 선배 의원들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차린 의원도 있었습니다. 김병욱 통합당 당선인 당선자 총회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절을 했습니다. 통합당에 큰 은혜를 입었다며 막내로서 선배 의원들의 뒷바라지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혀 박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큰절은 표를 줬던 국민께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비대위 출범을 놓고 통합당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뜨내기들이 분탕치는 당은 안 된다며 김종인 비대위는 낙선한 지도부가 연명책으로 시도한 체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통합당의 터줏대감이라고 강조했네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박성중 통합당 의원, 라디오 방송에 나와 20대 계약직 여성에 불과한 피해자가 시장직의 사퇴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나이와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지적에도 20대의 나이로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민주당과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아내 관리도 못하냐는 발언으로 성차별 논란을 빚었는데요. 박 의원님, 20대가 아니라 10대라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민주당 의원,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구민 통합당 당선인에게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 의원은 먼저 간 동료들이 생각난다며 태 의원을 향해 몇 년 전까지 북한에 헌신했던 사실을 잊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통합당 의원 연일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기자회견에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자 자신과 밥을 먹은 기자만 600명이 된다며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왜 기자들이 오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정치권 오늘의 말말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최진봉 교수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국회에서 한현희 기자는 늦더라도 틀림없이 통과된다.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근데 그동안 하도 논란이 많았고 또 옥신각신했고 계속 뭔가 꼬투리를 잡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되긴 되겠죠.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왜냐하면 국민적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합당이 계속 이거를 통과를 안 시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끝까지 뭐 열심히 검증하는 이런 작업을 했다라는 어떤 명분을 쌓겠지만 이거 자체를 무산시킨다고 하면 국민적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통합당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또 어느 정도 이제 뭐 세출 조정하는 문제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크게 문제가 없이 뭐 물론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이제 옆에서 예산안 같은 거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예. 부처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기관들은 예산이 이제 올라가서 확정이 되면 예. 그거에 따라서 사업 조정 다 해놓고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저렇게 국회에서 안 되겠다 다시 조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대들이 좀 손해를 봐야겠다 하면서 깎아버리면 예. 뭐 바꾸고 조정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밑에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정부 여당에서는 국채를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통합당은 그게 아니고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이끌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말이죠. 예결에서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제가 볼 때 예결에서는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4조, 그러니까 3조 4천억 원은 국채 발행을 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합의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1조 2천억 원, 이거는 세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그 통합당하고 민주당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여서 예. 특별히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조 2천억 원 같은 경우 세출 조정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원래는 1조 정도 하려고 했는데 2천억을 더 증가를 시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제 정부 예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모든 거 없애버리면 정부가 움직일 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합의선에서 아마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럴 때 반대하는 사람은 또 반대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상관없는 반대한다고 거죠. 하면 되죠. 그럼요. 예, 이제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과시키는 거는 전체 의견이 합의가 안 되더라도 통과가 되는 거니까 네.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쨌든 국민들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저는 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선거에서 좀 크게 졌기 때문에 예. 여당한테 그냥 속절없이 밀리는 이런 그렇죠.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예. 그래도 할 말 계속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견제하고 있다 이런 예. 모습도 보여야겠죠.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 뭐 저는 야당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오늘 꼭 통과가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긴급하게 지원돼야 되는데 긴급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야당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도 하기로 했고 같이 상임위 예결위 함께 가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취지라고 오늘 밤에 통과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봅니다. 네. 이야기를 통합당으로 좀 넘겨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예. 그 앞에 당원 당규 뭐 과정을 고치는 과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4개월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더러 4개월만 하고 그냥 또 떠나라.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것들도 아닌데. 맞아요. 뭐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예. 문제가 근본적으로 뭘까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첫째는 김종인 위원장은 어쨌든 대선 후보를 뽑을 때까지는 본인이 비대위를 이끌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기간을 두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게 중앙상임 전국이 전국위원회는? 상임 전국이죠. 상임 전국위가 무산이 된 게 결국은 중진들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중진들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이렇게 비대위가 오래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의 주도권을 어쨌든 중진들이 이제 국회가 개원이 되면 주도권을 본인들이 쥐고 가고 싶어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오게 되면 예. 본인들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40대 기술원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40대 젊은이를 내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 홍준표 전 대표나 이런 중진들 입장에서는 이선 후퇴가 압박으로 올 가능성이 충분히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반대를 한 것 같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본인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들어온다? 이건 약간 모양새가 예.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심재철 원내대표하고 김재원 정책위의장인가요? 가서 이제 만난 찾아봤었죠. 모양입니다. 예, 뭐 맞습니다. 들리기로는 와인만 와인 석잔 세 잔 마시고 마시고 왔다. 왔다. 이렇게 얘기는 얘기했죠. 됩니다만은 가서 얘기를 했겠죠. 저희가 어떻게든 예. 다시 이거 뜯어고치고 상황을 맞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다는데 근데 이제 일사부재위 아닙니까? 똑같은 예, 걸 그렇죠. 또 안건을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올릴 수 없죠.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다시 연다고 한들 상임 정국위가 예. 과연 이거를 통과시킬 건가? 상황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음. 지금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경태 의원이나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예. 당원들도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추진한다? 그거는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고 장담을 못해요. 통과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상임 정국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당원을 바꿀 수 없고 예. 당원 당규는 분명히 8월 31일 날 전당대회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거를 바꾸려면 결국은 이제 상임 전국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상임 전국위 멤버들을 바꿔야 된다. 되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 그러면 또 얼마나 반발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반발이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단 오셔서 예. 비대위원회를 꾸려 가시면서 스스로 바꾸시면 그렇죠. 안 되나요? 그것도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 중앙위의 의원들을 바꾸는 방법. 두 번째는 본인이 일단 들어오셔서 비대위에서 다시 당헌당규를 바꾸는 방법 시도를 해서 이 방법이 있는데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소위 우리가 노욕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예. 본인이 당권을 잡고서 당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중진들은 그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을 할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어떤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들어올 거냐 하는 부분은 미지수로 남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어떤 비판을 수용하면서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일정 부분 당권이라든지 아니면 당의 어떤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면 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임기를 조정하거나 한다면 이제 또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겠죠. 안에서 잘 따르질 않겠죠. 그럼요. 안 따르죠. 그리고 중진들 입장에서는 계속 불만을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흔들 겁니다. 계속. 그러면 과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제대로 정말 힘을 가지고서 비대위를 추진하면서 당의 개혁이나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만약 최고위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상당히 들어오기 어려운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글쎄 뭐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나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사람한테 매달릴 게 아니라 새로 뽑힌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확실하게 자기네 내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대표를 뽑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 드는데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제훈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김종인 위원장 카드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하나의 카드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한 분만 놓고 지금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후보들도 충분히 우리가 발굴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근데 한편에서 이런 주장도 해요. 제가 이제 이런 주장을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의 주장 중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일단 본인이 들어오셔서 8월 30일 날 전당대회 열면서 본인이 출마하는 한 이것도 세 번째 안으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까지를 쭉 검토하실 수는 있다고 보는데 세 가지 안 다 사실은 국민적으로 박수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정작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40대 기수론의 40대 기수가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혹시 짐작하시는 인물이 있습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보수 중에서는 그동안 계속 대권론에서 후보로 여러 가지 거론됐던 분 중에 한 분이 홍종욱 전 의원이에요.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젊은 이미지 또 어떤 스마트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고 김세현 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당이 좀비다라고 얘기하면서까지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이 두 분이에요. 홍정욱 전 의원, 그다음에 김세현 지금 의원, 현 의원 이 두 분이 40대 기수론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사실 이번에 이제 당선된 분들 중에 거론된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김병욱 의원이라든지 이제 당선인이죠. 그다음에 김형동, 배현진 당선인, 정의용, 황보승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앞에 두 분에 비하면 이분들은 약간 좀 이제 무게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두 분 앞에 두 분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은 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정치권하고 또 자녀 문제가 좀 불거진 게 있고 맞습니다. 김세현 의원은 당을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당을 다시 수습하는 역할로 등장을 할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김세현 의원이 당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바꾸겠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개혁적인 이미지를 보면 김세현 의원이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지잖아요. 지금 당 내에서 찾는다는 가정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저는 통합당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서 원내대표 체제로 가고 원내대표 선거 곧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가지고서 비대위원장을 찾는다고 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 통합당은 지도부를 구성하는 문제가 지금 시급한 과제인데 아직은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쪽에서도 시민당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일이 터졌습니다. 결국은 양정숙 당선인 여긴 결국 부동산의 차명거래, 차명거래에서 빚어지는 세금의 탈루 의혹,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번져 나왔는데
도대체 인물 검증을 어떻게 한 거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민주당이 인물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예. 민주당이 또 뭐라고 얘기냐면 사실 이분이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선출됐다가 그러니까 후보로 선출됐다가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겨간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1차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증한 측에서 얘기하기는 부동산 문제는 검증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조금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2016년에 공천심사 한번 받았고 또 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님도 했었고. 하시고 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시고 하니까 뭐 다 돼 있겠지 뭐 이렇게 쉽게 너무 넘어간 거 쉽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예. 하더라도 좀 더 촘촘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견되게 되면 결국 민주당 전체의 검증 시스템이 또 논란이 될 수 있고 예. 민주당이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분이 지금 나오는 태도도 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예. 만약 정말 이분이 처음에 얘기했던 건 민주당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출마를 하셨고 이렇게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 저는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이 예. 도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렇게 버티시면서 본인은 물러나지 사퇴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니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민주당도 어쨌든 이건 사과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물러나지 않으시면 예. 일단 제명 처리가 될 거고 그렇죠. 제명 처리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를 또 하시면 그렇죠. 그러면 당선 무효 소송으로 또 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소송이 벌어진 다음에 뭐 그럼 이기든 지면 뭐 끝이지만 예. 이기면 또 복당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복잡한 절차를 과연 밟아 나가려고 하는 건지 본인은 완강하신 것 같아요. 본인은 완강해요.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본인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제 시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치기로 했잖아요. 예. 그때까지 자기는 버티고 있다가 버틴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기다리고 있다가 예. 합당되고 나면 거기 가서 다시 또 얘기를 해보겠다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명을 해버렸잖아요 이미. 예. 그래서 민주당 소속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결국 부담이 계속되고 이게 이슈가 되면 될수록 누가 부담을 받겠습니까? 예. 본인도 물론 비판을 받지만 민주당이 계속 부패를 받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시고 정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하신다고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당에 부담을 주는 건 스스로 결단해야 될 문제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문제까지 가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계속 논란과 이슈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총선거는 끝났는데 예. 한쪽에서는 선거가 잘못됐다고 난리를 예. 치고 또 한쪽에서는 지도부를 못 꾸리고 예. 또 한쪽에서는 대체 인물 검증을 어떻게 한 거냐라고 예. 또 비난을 받고 아직 선거의 후유증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가적으로 좀 위기 상황이고 예. 잘 넘겨야 될 상황인데 아직 정치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좀 불안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교감 가지라고 하면 가질 수 있고 안 가지라고 하면 안 가질 수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누구 한 명을 이용해서 제가 막 뭐 엄청 그 사람 바보 만들면서 현직 기자 중에 제가 그래도 검찰하고 제일 신뢰가게 했는데 솔직히 유튜브를 하면 기사 부심 많이 썼어요. 근데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번 줬으면 좋겠고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거예요. 그랬고 저도 그분들하고 나름대로 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검찰 내부하고 그다음에 그 검찰 수사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거예요.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채널A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틀째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측은 검찰 수사관들이 무단으로 사옥에 진입하기도 했다며 일방적인 강제 집행을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관이 보안시설물을 넘어 채널A 본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건물 관계자가 막아서지만 수사관들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채널A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지 이틀째. 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자 수사관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채널A 측은 압수수색 범위와 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밤새 검찰과 대치했습니다. 또 수사관들이 추가로 본사에 무단 진입한 건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제 집행 준비라며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하기 전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만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반드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처음 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영장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자신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며 MBC 기자와 제보자를 고소한 사건 등 핵심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고발 사건들을 모두 균형 있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다시 한번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언 유착 의혹을 두고 검찰과 언론사 간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계속해서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공동대표를 연결해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고발하신 당사자이기도 한데 네, 일단 그러려면 유착 관계에 있었던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지 채널A에 들어가서 뭔가를 조사해 와야 되기 때문에 네.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가 됐고 근데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언론사에 수사관이 들어가면은 다 뭐 언론 탄압이라고 늘 얘기를 해왔는데 과거에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십니까? 이번 거는 좀 사안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뭐 31년 만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취재 보도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이번 사안을 과연 취재 보도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객관성 문제를 가지고 압수수색하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기자가 언론사를 등에 업고 누군가에게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회유 협박한 사안이고요. 그 사안을 본인 혼자서만 했느냐 아니면은 상부에 보고를 하고 언론사와 같이 했느냐 또는 검찰의 어떤 유착 의혹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다 밝혀내는 과정이에요. 일종의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정도의 사안까지도 우리가 취재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저는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2017년 10월에 MBC에서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경찰청에서 그 MBC가 용역 입찰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MBC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요. 예. 그것도 명백한 범죄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조용히 금방 압수수색이 끝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사안을 계속 뭔가 굉장한 언론 탄압이다라고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이 조금 비논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기자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채널A가 얼마나 관여돼 있는지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니까 네. 어찌됐든 채널A나 기자 개인이 사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기자협회도 뭔가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채널A 기자분들이 정말 힘들게 이 동료 기자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관련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정말 1박 2일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예. 저는 그 마음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일련의 활동들 뭐 성명을 내기 전에 일단 이 기자의 이 행위 자체는 문제적 행위인 건 맞는 거잖아요. 개인의 예. 일탈인지 아니면 조직의 연루인지 또는 뭐 검언 유착인지까지는 좀 더 조사해 봐야 되지만 이미 채널A는 분명하게 그 사실 자체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언론사 전체와 또는 기자협회, 그러니까 채널A 기자협회 전체가 사실은 국민에게 먼저 사과하고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진짜 개인의 일탈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요. 진정성 있게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진상조사만으로는 사실은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외부 위원들을 많이 추가한 진상조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그 이전에 100배 사과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의 유착이라면 채널A에도 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검찰 네. 간부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도 경찰청도 다 검찰이 단호하게 압수수색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자기네 검찰 간부도 직접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빠져 있어요. 네. 매우 아쉽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 그 고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그 부분이 고민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검찰에게 검찰과 관련된 내용을 수사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국은 셀프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도 충분히 우려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어떻게 해서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한 그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고발을 했는데 예.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로 채널A의 재승인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그건 전망의 수준이 아니고 이미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의 그 조건에 이번 수사 결과에서 꼭 이번 수사라기보다는 이 채널A와 관련된 이번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해서든 객관적으로 채널A의 연루가 문제적 행위가 있다라고 입증된다면 사실은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 수사 결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렇게 막 압수수색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굉장히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채널A는 면죄부를 받는 것이냐, 그리고 채널A 앞으로 계속 4년 동안 재승인을 받는 것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 수사 결과 이외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채널A가 뭐 개인적 일탈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다면은 저는 조금 더 나은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이 다른 방식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질 것임을 검찰이나 채널A나 모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용경 대표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뉴스로 전해드린 이천 물류창고 폭발 화재 사고 속보 다시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가 37명으로 늘어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뉴스 앞부분에 25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망자가 3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사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기 이천시 소구리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 지상 4층, 지하 2층짜리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화재가 시작됐습니다. 불은 5시간여 만에 꺼졌는데요. 이 사고로 현재까지 37명이 숨졌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발 화재가 나기 전 당시 건물 안에는 9개 업체 78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긴 작업자는 모두 4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아직 인명수색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인명피해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더 이상의 추가 피해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거짓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인데요.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여러 민간항공 추적 사이트가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감청 임무를 맡은 RC-12 석대와 지상병력 동향을 살피는 28C 조인트 스타스 등 미군 정찰기 5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우리 군 정찰기도 대북 감시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렇게 정찰 비행과 미국 첩보위성, 인간 정보 등을 취합해 얻는데 사안의 성격상 대부분 군에 수집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여전한 가운데 정보를 손에 쥔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상으로 이상이 없다, 특이 동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27일간 잠행한 적이 있고 올해에도 15일 이상 등장하지 않은 적이 3차례 정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정경두 국방장관까지 대북 부처 수장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잇따라 일축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는 박봉주 국무위 부위원장의 평양 경제 현장 시찰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전히 김 위원장의 동향 보도가 없어 궁금증이 계속되지만 동생 김여정과 최룡해 부위원장도 자취를 감춰 함께 있을 거란 추측이 나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자맹이 다음 달로 이어질 경우 특이 동향이 없다는 정부 설명에도 건강 이상설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정경심 교수 재판 증인신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다음 주 안으로 결론 내리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는 고등학생 시절 2주 동안 단국대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뒤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제 이론 강의를 이수한 뒤 연구원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체험활동 확인서도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런 경력이 모두 사실과 다르고 정 교수가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논문 공동저자 현모 씨는 조 씨가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실험은 전적으로 자신이 했고 논문은 장영표 교수가 썼다며 조 씨는 체험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면 정 교수와 스펙 품앗이 의혹이 제기됐던 장용표 교수는 엇갈린 대답을 내놨습니다. 현 씨가 여러 해 동안 실험한 것보다 조민 씨가 2주간 참여한 기여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당시엔 그렇게 생각해 제1저자로 넣었다고 답했습니다. 장 교수는 다만 조 씨를 옹호하는 듯한 설명을 반복하다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의 변호인이냐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체험활동 확인서 내용에 대해선 장 교수도 모두 허위는 아니지만 부풀려서 작성해준 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조 씨가 실제 2주간 활동했고 발급받은 것이 체험활동 확인서에 불과한 만큼 허위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등학생에 대한 체험활동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허위거나 사실이 아닌 것, 그건 아니다. 다음 달 10일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변호인 측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인데다가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리는 다음 주 8일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동영상까지 만들어 구구 사이트인 일베 등에 유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박병호 진상규명국장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2017년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별조사 TF팀이 있었죠. 예. 그때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확인을 못했었는데 예, 이번에 정황이 없었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사찰했다라는 걸 증거를 확보하셨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확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진상규명 TF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국정원 개혁 TF 자료를 입수를 해서 계속 살펴보니까 그 안에서 국정원도 기무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본인들의 동향 보고를 일일 동향 보고를 계속 그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국정원에 아주 지속적으로 저희 조사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존재를 맨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도 이제 저희들이 계속 증거를 들이대면서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제 마지못해서 내놨고 저희들이 그걸 확보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촘촘히 들여다보니 뭐 기무사들이 한 것과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밀착해서 감시했고 이런 정황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도 조금 국정원 개혁 TF가 어째서 정황이 없었는지로 결론 내렸는지 좀 그렇고요. 거기에서 특히 국정원 직원을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하는 직원도 국정원 직원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근데 저희들은 뭐 국정원개혁 TF 활동이 조사 목적이 아니니까 일단은 이것이 위법하느냐에 관해서 내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국정원법 위반이다. 직권남용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제출하게 된 겁니다. 사실 내부적 접근으로 보면 국정원 TF가 훨씬 더 조사하기가 편했을 텐데 조사를 다 마무리를 하질 못한 건데. 예, 내부에서는 많이 서로 이게 사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토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결론은 없는 거로 정황이 없다 이렇게 결론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밝혀졌습니까? 당시에 그 체육관, 진도체육관에 유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번 문건을 통해서 좀 밝혀졌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무사 조사를 하면서부터도 가족분들의 진술 조사를 이제 많이 받았는데 예. 그때도 꽤 구체적으로 상황들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첫날도 예를 들면 첫날도 뭔가 굉장히 검은 양복을 입고 실제로 힘있어 보이는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뭐가 어렵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아이가 지금 핸드폰 번호가 몇 번인데 아직 안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한번 조회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구를 시켜서 이렇게 조회도 시키고 예. 그래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까지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게 고맙기도 하면서도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조사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영상까지 다 확보해서 확인을 해보려 했는데 이제 그거까지는 확정이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그런 것 때문에 가족들이 그런 가족만이 입을 수 있는 노란색 점퍼를 이제 입자. 점퍼를. 예. 이랬는데도 뭔가 회의를 하면은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이 되고 역으로 들어오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상당히 밀착해서 계속 감시를 그렇죠. 했으면 그게 가능했겠죠. 예. 그런데 단식 투쟁을 이제 오랫동안 했던 유가족 중에 김용호 선생, 김용호 씨의 그 치료받고 입원했던 병원에도 국정원 직원이 아마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저 확보된 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 영상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기 등장하는 사람이 왼쪽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죠. 왼쪽이 맞습니다. 병원 관계자 같고. 병원장입니다. 병원장입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병원장을 만나서 그 김용호 씨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던 거죠. 그렇죠.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주치 선생이었던 이모 과장님도 사실은 물어봤고요. 예. 그럼 병원에 가서 도대체 뭘 물어보겠습니까? 유가족에 대해서 뭐 그렇죠. 진짜 아픈 거냐, 뭐 상태가 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건가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요게 8월 20날인데요. 예. 2014년 8월 20날인데 이때는 입원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 입원을 하지 않았을 건데 본인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니 아마도 입원을 한다면 이 병원으로 입원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미리 본 거죠. 그럼 가서 협조를 미리 해달라고 부탁도 다 해놓고 뭐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아래쪽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됐을 거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정황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정원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걸 극우 사이트인 일베 등에 유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의 영상입니까? 예, 영상 내용은 요약을 하면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 가족들이 이제 조금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기에 고생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애들을 편히 보내주자 이런 취지의 영상입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인데요. 그렇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이슈가 제일 컸냐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가지고 단식들을 가족들이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위해서 가족들이 치열하게 투쟁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만하고 다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취지. 그러나 이 당시에 국정원이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이쪽으로만 간 게 아니고 사실은 동일한 시기에 일베나 극우 사이트 등을 통해서 가령 유민 아빠의 어떤 뭐 아주 명예훼손적인 얘기들을
일베나 건전 사이트, 본인들의 건전 사이트 이런 쪽으로 다 퍼날러서 이 여론을 악화시키는 것을 동시에 진행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가족 상황이라든가 개인의 뭐 이런저런 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일부러 이제 유포시키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쪽으로는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유포를 시킨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국민들한테 아우 이제 세월호 여기 얘기를 그렇죠. 듣기 지겨워 뭐 피곤함을 계속 가중시키려고 이제 한 거겠죠. 그런 맞습니다. 여론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월호 사고 당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걸 조사하려던 일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또는 그 활동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그 근거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수사요청을 그래서 했는데요. 그 정황은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주요 수석들이 그 회의를 해서 대통령 7시간, 청와대 7시간을 조사를 하는 것을 의결을 하는 것과 동시에 진상규명국장 다 임명돼 가지고 이미 이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임명을 보류하고 그래서 결국은 진상규명국장은 활동을 못했습니다. 임명이 끝까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역할을 하는 이 파견 공무원들을 약 17명 이 정도 될 텐데요. 10개 부처에서 전혀 파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조사 활동을 하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요것은 하나의 일환이고요. 총괄적인 목적은 세월호 특조위를 아예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폐쇄시키는데 총괄적인 목적을 두고 그 행동 중에 하나로 이제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회의하고 회의 결과를 유포하고 인사혁 신처를 통해서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이 확인을 한 거죠. 기억이 납니다. 하다못해 예산까지도 다 활동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검찰 수사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러나 검찰이 요 사안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치열하게 이제 압수수색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뭐 검찰이 조사를 끝내기 전에 그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갖다가 막고 방해하고 했던 인물들은 대략 이렇게 짐작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이죠. 대통령 비서실장 비롯해서 주요 수석들이 저희들은 다 수사 요청 대상으로 올렸고요. 아마 검찰은 그 외에도 이미 이 가족들이 또 고소 고발한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고발한 건으로 해서 이제 고소건이죠. 가족들은 고소건으로 해가지고 아마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그때는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겁니까? 저희한테는 이미 가족들이 신청 사건으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사 대상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하면서 사실은 아직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게 현실인데 특수단에서 어떻게 할지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특조위 활동이 이제 올해 끝납니다. 남은 기간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꾸준히 여태까지 이 증거 자료 쪽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근데 그 증거 자료 중에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서 증거 자료를 지금 보는 그 사업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선체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체 침몰 원인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1년 이상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뭐 상반기 안으로는 가급적이면은 기본적인 것이라도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활동을 갖다가 계속 벌이고 검찰에 고발하고 하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나름대로 유가족들이 바라는 대로 잘 진척이 될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기는 사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하시니까 또 답답해지긴 하는데 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나 참사가 빚어지면 당국은 항상
책임의 선을 어디쯤에서 끊어가지고 털어낼까? 예, 맞습니다. 하면 이걸 먼저 고민하고 계산하고 거기에다 이제 정치나 뭐를 갖다 붙이면서 한번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 참사가 아직도 이렇게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는데 남은 일도 아직 어깨가 더 무거우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박병욱 국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에서 난 화재와 관련해 현지에서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상 4층, 지하 2층이 되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최종 원인은 국가수나 경찰, 소방이 합동 감식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겠습니다. 다만 추정컨대 우레탄 작업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일어났습니다. 망자들이 그 상태가 옷이 다 탔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독가스가 엄청난 유독가스가 지상으로 분출됐고, 그리고 망자들 지금 발생 장소들이 그 한 룸에서 다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상층 같은 경우에 유독가스가 오르면서 쓰러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인원 동원 장비는 410명, 그 다음에 인원은 410명입니다. 동원 장비는 총 123점. 현재까지 20시 25분 현재 인명피해가 총 48명입니다. 사망이 38명, 중상이 8명, 경상이 2명이 되겠습니다. 사망 38명은 이렇게 이천병원, 효자원, 송산 장례식장, 가남 베스티아 요양병원 장례식장, 장원 요양병원 장례식장, 하늘공원 장례식장, 곤지암 농협 장례식장, 곤지암 연세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분산 수용되어 있습니다. 경상 2명은 경상이고 자체 이송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중상 8명은 이렇게 보시는 대로 바람병원, 참좋은병원, 파티마, 이천병원, 다보스, 오송 베네시티안, 분당 서울대병원 이렇게 이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외업체 78여 명이 작업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48명의 사상자는 거의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총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3분 전에 한 명이 추가 발생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혹시라도 있을 사상자가 더 있을까봐 오늘 밤새서 더 검색을 해보고 내일까지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인명피해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 중에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마지막 브리핑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발생하면 브리핑을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한 명, 망자 47명이었다가. 예, 현장에서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사망자가 38명으로 늘었습니다. 화재는 진압이 됐지만 인명피해가 늘고 있어서 좀 우려되는 상황이죠. 네,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